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이번에는 네, 재정의 건강까지 정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전체 솔루션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8주간의 시간을 가질 텐데,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제가 건강관리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몸을 말할까요? 마음을 말할까요? 네, 그렇죠. 주로 몸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미지 좋은 게 없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하는 행동,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행동 수칙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이트에 다양하게 올라와 있던데 보통 대부분 좋은 음식, 그리고 운동, 또 뭐 보약도 챙겨 먹어야죠. 네, 좋은 수면 습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공통된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유하는 바가 참 많은데, 그런데 마음의 건강에 대해선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네, 물음표죠. 네. 제가 마음의 건강 관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많이 나오진 않던데, 이런 영상이, 아니, 이미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굿네이버스에서 마음 건강 키트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시기에 차상위 계층에게 아마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생각 있네. 근데 이 안에 내용물이 뭐지? 라고 궁금해서 봤더니 네, 보드게임 하는 거, 그리고 색칠 공부, 지점토로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 함께,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우리 몸은요, 무언가 이상이 있을 때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뭔가요? 열을 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몸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박테리아, 뭔가 균, 염증,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우리 몸은 열을 냅니다. 열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열이 올라가면 38도 이렇게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 중에 하나가 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는 네, 화가 난다네요. 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지금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열도 열이고 화도 열이죠. 네. 열, 나쁜 걸까요? 열이 나요. 38도.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초대했던 한 분이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어떡해요. 네, 코로나더라고요. 이런. 네, 이렇게 열이 나면 우리 몸은 주인님, 지금 제 몸에 나쁜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쉬어야 돼요. 쉬시고, 저는 저의 면역을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과 면역세포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화는 나쁜 것일까요? 어때요? 주변에 화내는 사람들 많죠. 화를 당하면 기분도 나쁘고, 네. 근데 화는 과연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화가 나쁜 게 아니라 화를 내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은 몸을 돌봐서 내려야 되는 것처럼 화도 마음을 돌봐서 내려야 하는 겁니다.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열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화가 날 때도 화를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화를 풀어내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열의 정체를 알면 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의 정체를 알아야 화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네, 화와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인트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의 원인을 좀 볼게요. 네. 그 고려대 심리학 교수님 강의를 잠깐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의 원인에 대해서 참고 살아서라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은데 이유가 참고 살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공감이 좀 됐어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네. 참을인. 이 한자 좀 보시겠어요? 참을인. 이게 마음심자에 위에 칼도자가 올려져 있어요. 헐. 네.
아이고 마음을 칼로 찌른다. 마음이 갑자기 확 아파지더라고요. '아 이게 무조건 참으라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자꾸 찔려서 상처가 나니까 아프다고 신호를 주는 것이 화가 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좀 가시나요? 저는 좀 격하게 공감했는데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자꾸 찔려 가지고 참느라고.' 엄마들이 자녀들 양육할 때 마음이 타들어간단 말 하지 않아요? 예 사리가 나온단 말. 내 가슴을 열면 사리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네. 참다, 참다. 화를 계속 참으면 네 불이 쌓이면 이 불탈 염자인데요. 이 불탈 염자 혹시 염장 지른단 말 들어보셨어요? 아 네. 한자에 참 많은 속뜻이 있죠.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화를 참고, 참고 계속 쌓으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 화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한선열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말씀원에 네 이 불탈 염자가 딱 붙으면 말씀 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말로 풀어내라고. 아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 말로. 제발 화내지 말고 말로 해." 네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딱 말씀 담자 하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 네 이 상담이란 단어는 서로 상자에 말씀 담자인데요. 서로 말을 하면서 마음의 화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 때 그래도 막 친한 친구나 내 마음을 잘 들어주는 친구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나면 일단 좀 화가 풀리지 않나요? 네. 저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인지심리학자 그 김경일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딱 펴봐 가지고 2번 손가락하고 4번 손가락의 길이를 한번 보래요. 그래서 제가 봤죠. 네. 4 번이 길면 남성 호르몬이 많고 2 번이 길면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 훨씬 더 분노를 표출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4번 손가락이 길면 아이고 네 욱하는 성질이 더 많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손가락을 딱 봤어요. 나 4 번이 길어." 뭐 이러면서 절망까지는 아니고 '아 난 남성 호르몬의 양이 아무래도 많은가 보다.' 이렇게 저를 이해했습니다. 네. 네 서로 말을 하면서 좀 마음의 화를 풀어내면 저도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담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뭐 좋겠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건강하게 소통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그 마음의 아픔의 시작인 화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건강한 소통. 사실은 서로 말을 하면 마음에 화가 풀려. 그래서 남편한테 화가 났으니까 '내가 남편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떤가요? 더 화가 나죠. 네. 여 네. 인제 이렇게 불을 하나를 내려 놓으려고 말을 걸었는데 이 말이 아이고 불을 3개 정도 덧대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고 내가 진짜 말을 한 내가 바보지.' 막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하는 "됐어!" 막 이렇게 하고 더 화가 나서 들어가는.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소통을 해야 이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마음의 열을 내리는 게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는 소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네 음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를 할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 속에 나타난 소통의 방법들을 한번 볼 거예요. 여우와 황새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아' 이렇게 좀 엄청난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네. 제 인생의 여우와 황새 이야기를 가지고 깨달음이 있은 후로 상대방의 이 가진 게 뭔지를 좀 잘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소통의 방법을 좀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배려하는 소통이 도대체 뭘까?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속에 나타난 소통의 방법들 중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우와 황새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니까 보이시죠? 네. 왼쪽에 여우가 지금 황새를 데리고 황새를 앞에 지금 접시와 습을 네, 이게 요리를 줬어요. 여우 표정이 어때요? 난처한가요? 킥킥거리나요? 아이고 쌤통이다 뭐 이런 표정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원래 원하는 표정은 이 표정은 아닙니다. 예, 미안해 어떡해 너 이거 몰라 못 먹어 뭐 이런 표정이어야 되는데 이 여우가 킥킥거리고 있는 표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황새의 표정은 어떤가요? 어떡해 이런 표정이죠. 나 이거 못 먹는데 뭐 이런 표정이죠. 네, 두 번째 그림은 네, 황새의 복수열전. 네, 황새의 복수열전입니다. 황새 표정이 어때요? 해맑죠.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먹어봐. 뭐 이런 느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표정인가? 네. 저는 이 여우와 황새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중학교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들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로 들어가서 몇 번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그래도 서로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 여우와 황새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여우가 황새를 초대하고 엿먹이려고 초대했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 놀러와 같이 밥 먹자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후자였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들은 내가 쟤를 골탕 먹여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대부분은 그냥 처음엔 초대했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 왜 접시가 놓여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여우는 집에 접시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30살에 생각했던 거예요. 여우네 집에는 호리병이 있었을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의 집에는 호리병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지 않았을까요? 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우의 집에는 아마 호리병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황새같이 부리를 가진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호리병이 필요한지는 상상도 못했을걸요. 왜? 보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운 적이 없으면 너무 당연히 자기가 있는 걸로 맛있는 거 만들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황새야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튼 그래서 여우가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튼은 그래가지고 여우야 먹어 이렇게 했는 아니 황새야 먹어 했는데 황새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와, 나 이거 못 먹는데 이때 황새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됐을까? 황새가 여우야 너 몰랐구나. 내가 사실은 부리가 있잖아. 그래서 나 접시에다 스프 못 먹는다? 그러면 여우가 미안하겠죠. 미안. 내가 몰랐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황새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여우가 또 못 먹어? 맛없어? 맛없어? 뭐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다 먹을게. 맛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먹은 거잖아요. 네. 여우도 여기서 물었어야죠. 황새야, 왜 불편해? 왜 맛이 없어? 아니, 사실은 있잖아. 내가 부리가 있어서 접시에다가 스프 못 먹는다? 미안. 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좀 소통이 건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소통의 방법을 좀 찾아볼 건데 오늘 나의 소통의 방법을 찾기의 주제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과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접시를 쓰는지 내가 호리병을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 남편은 접시를 쓰는지 내 남편은 호리병을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이들은 접시가 필요한지 호리병이 필요한지 알아야 그런 엄마들 있더라고요. 요리를 주로 엄마가 하는데 그 엄마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은 요리로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음식을 좋아해. 그랬더니 그냥 와이프 식성에 따라서 모든 가족의 식성이 다른 네, 이렇게 되는
네, 황새는 물고기를 먹어야 되고 여우는 숲을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데 네, 황새가 계속 물고기만 여우한테 먹어 먹어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로 내가 쉽게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걸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MBTI를 생각했어요. 사실은 세상에 굉장히 다양하게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아주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핫하죠, 요즘? 네, MBTI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희 고3 짜리 아들이 한 두세 달 전에 저한테 막 와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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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 알아? 뭐 이렇게 하길래 알지 왜? 그랬더니 엄마 그거 대박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를 너무 잘 알아 걔가. 걔가 자기를 너무 잘 안대요. 그래서 걔가 널 너무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아?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뭔데 그게 진짜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알고 우리들도 많이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좀 신뢰하는 분야예요. 제가 융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고 제가 공부를 했던 분야인데 그 카를 융이 네, 생각했던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분류한 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게 MBTI인데요. 사람들의 성격이 어느 정도 좀 기질이 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질이 뭔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MBTI인데 오늘은 이 MBTI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지 않았는지 내 아이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지지 않았는지 이걸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요. 절대적인 분류표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MBTI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찾아내 볼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툴로 드리는 겁니다. 네. 이 MBTI 잠깐 설명하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인식하는 것, 이것도 선호가 있고요.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내리는 판단도 각각 개인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선호하는 건 스프였고 접시에 먹는 거였고 황새가 선호하는 건 부리가 있으니까 부리로 딱 찍어 먹어야 하니까 물고기였고 호리병이었던 것처럼 사람도 태어날 때 부리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부리가 없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선호 방식이 바로 부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부리가 있고 없고는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아니 타고 태어나지 않은 걸 없다고 해서 너 바보냐? 이러면 안 되죠. 여우한테 황새가 헐, 넌 부리도 없어? 대박.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우가 남편이고 저기 황새가 아내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너 그 부리 잘못됐어. 빨리 부리 깎아.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부리를 30년째 깎고 있다가 가슴에 화병 걸려가지고 폭발하게 우울증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리가 있고 없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선호하는 방식의 차이다. 그래서 다름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와 타인과 어떤 다름이 있는지 오늘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선호 지표가 있는데요. 각각 유형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에너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는 저희가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외향형은 외부 세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친구를 만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놀고 이런 데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에너지가 충만했어. 이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향형의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와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세계와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 내향형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일하고 막 가르치고 말하고 놀고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축적하는 걸까요? 에너지를 쓰는 거죠. 고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단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내면의 세계와 소통하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좀 축적해서 다시 에너지가 올라오면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불의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아는 건 나를 돌보는데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봐서 저는 사실 외향형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떠드는 걸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밖에 막 돌아다니는데 혼자보단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네, 저희 배우자는 내향형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축적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남편한테 바람 쐬러 가자, 힐링하러 가자, 뭐 이런 게, 네, 내향형인 저희 남편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해를 못해가지고, 당신은 왜 불이 없어? 뭐 이렇게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기질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이건 선악의 구분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의 구분이죠. 이것을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인포메이션,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감각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sensing. 네, S형은 감각을 씁니다. N은 직관을 쓰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감각을 쓰는 사람들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 오감으로 경험한 거, 네, 사실이나 사건의 정보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중요시합니다. 팩트를 말해봐. 이렇게 말하죠. 네, 제가 S인데요. 심한 S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건 문외한처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공감도 참 어려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게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과 사건, 팩트를 말하라고 합니다. N을 쓰는 사람들은요, 사실이나 사건, 이런 거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불의가 없는 사람은 이 불의가 있는 이 종족들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대박. 와, 그 이면의 의미를 관찰하려고 하죠. 네. 이래서 서로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아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S로 받아들이는 성향입니다. 네. 세 번째, 판단 기능인데요. 무언가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판단할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건데 사고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고 감정을 사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근거를 대봐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네. 감정을 쓰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바탕으로 감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필이 통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판단을 하는데 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T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뜨악합니다. 아니 잠깐만 판단을 하려면 일단 더하기 빼기를 해야지 장단점을 다 분석하고 막 이렇게 T는 들어가고 F는 그럼 숨 막혀 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의 다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생활 패턴, 이 생활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J와 P인데요. J는 판단, 네, 아주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다. 일단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네, 저는 J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빨리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네, 추진하고 바로 네, 앞으로 돌진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이고요. P는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돼야 합니다. 정보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막 뭔가를 해내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이 정보 자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도 굉장히 적응적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한번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가야 하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오는 건 내 이 프로세스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낍니다. 이게 불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낫고 더 낫지 않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다른 다른 부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유형이 나눠지고 각 분야마다 두 가지씩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 네 개가 섞여서 네 가지의
하나의 유형이 나옵니다. 저는 ES, 뭐 TJ 이렇게 제가 형성이 되는데 쉽죠. 첫 번째 게 다 저거라서 이런 것처럼 저희 딸이 INTP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다 다른, 저랑 다른. 왜요? 분명히 엄마한테 나왔는데 왜 다르지? 네. 아이마다도 서로도 다 다릅니다. 왜?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각자 다 선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어, 그런 거 아닐까요? 여우랑 황새랑 결혼을 했으니까. 부리가 있는 애랑 부리가 없는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나오기 때문에 둘이 섞여갖고 나오니까 부리가 절반만 있는 애, 부리가 더 길게 나온 애, 부리 없는 애, 뭐 이런 애들도 태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혼자 생각인데 여튼은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의 네 사람이 다 다르고 다섯 사람이 다 다르고 서로 굉장히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서로 다른 걸 선호한다는 거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유형별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방향이라고 그랬죠? 외향형이 있고 내향형이 있다.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외향형인 사람은 어떤 소통을 하냐면요. 네,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을 추구합니다.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한꺼번에 토론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외향형의 성향들이 있고요. 이런 이들과 소통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은 이가 아니고 아인데 이와 소통할 때, 그러니까 이끼리 소통할 때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서로 똑같으니까 그냥 말이 잘 통해요. 그런데 이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아이인 사람이 이와 소통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듣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저랑 제 강의를 들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듣고 있으시구나. 제가 강의할 때 버릇이 하나 있는데 이해되세요? 앞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상담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면 혹시 이해되시나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반응을 제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응을 표현해 주시면 이들은 행복해합니다.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죠. 네, 피드백해 주시고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기꺼이 다루고 직면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냥 어떤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바로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소통할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갈등을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면하고 다루어 주는 것도 이들한텐 좀 소통하기 편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면 그 아이와는 좀 기꺼이 같이 문제를 직면해서 다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볼까요? 네, 내향형의 사람인데요.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을 즐깁니다. 당연하겠죠. 내면의 세계와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침묵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네, 이들은 침묵을 불편하게 좀 느끼거든요.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 침묵 좀 불편한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침묵을 네, 편안해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네, 생각하고 말하고 이는 행동하고 말합니다. 많이 다르죠? 네, 이는 일단 행동하고 나서 말해요. 근데 아이는 생각하고 나서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아이와 소통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잘 들어야 될 거예요. 경청하십시오.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반응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줘야 합니다. 네, 제가 이걸 새겨야 되는데 침묵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편안해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되면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갈등을 직면하기보다는 좀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나 직면해야 되거든. 너 이리 와봐. 막 이렇게 하면 네, 아이들은 좀 힘들겠죠.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것을 좋아하고 결정을 즉시 내리는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중에 혹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못하더라도 너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아이지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막 큰일은 아니잖아요. 당장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걸 안 해 가지고 뭐 이런 일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에너지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 봤고요. 두 번째, 인식 기능.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S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네, 사실과 세부 사항의 구체적인 예를 찾습니다. 단계적이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언어, 사실적인 언어를 네, 선호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뭔데 이렇게 네, 이미 해봤거나 입증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해봤어? 이렇게 네, 제가 많이 썼던 말인데 해봤어?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제가 S를 좀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S와 소통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구체적인 현실,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실용성 있는 것들에 대해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현실적으로 혹시 이제 직장 상사가 S인데 나는 S가 아니고 N이야. 그러면 상사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본인의 아이디어를. 네. 만약에 자녀들이 S가 있다면 네, 그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소통하기에 좋습니다. 그럼 N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의미나 관련성을 찾습니다. 그 뒷이면, 네, 의미 이런 걸 본댔잖아요. 세부적인 것에는 지루해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유나 비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걸 좋아합니다. 장애물이나 한계에 구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한계를 그어줘서 이 안에서 해 이런 걸 좀 힘들어합니다. 네,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N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N과 소통할 때 주의사항. 먼저 전체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사실과 정보의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 가치, 방향 이런 거, 가능성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맥락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건 괜찮습니다. 억지스러워 보이더라도 가능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장기적이고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N을 소통하는 사람은 N을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거, 미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S가 그러죠. 지금 해야 그게 되지 이렇게. 네, 아이디어나 꿈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그릇에 밥을 먹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에 있어서. 세 번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 네, 오타가 났네요. 사고형입니다. T는 사고형. 네, 이 T는 사고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분석해서 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논쟁이나 토론을 아주 즐겨 하고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단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즐기기도 합니다. T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쟁의 어떤 상황이 딱 놓이면 더 에너지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길 좋아해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막 저기 삼천포로 갔다가 저기 부산으로 갔다가 네, 서울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하면 잠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사고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녀들이 T를 안 쓰고 F를 쓰는 자녀가 있는데 T들이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다시 논리적으로 다시 설명해봐 이렇게 말하면 네, F들이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할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T와 소통할 때 주의할 점.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주시고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엄마가 F인데 아들이 T라면 그러면 아들한테 엄마가 맞춰야 돼요? 아들이 엄마한테 맞춰야 돼요? 사실 부모가 자녀한테 맞추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어른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네, 어른들을 알고 상대방의 그 그릇을 알잖아요. 알면 거기에 맞춰서 소통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주의사항을 좀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F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아이한테 엄마가 있잖아.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원인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아이한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자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T의 비판적인 피드백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T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아, 그거는 이게 옳지 않아.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걸 사적인 감정이라고 제 성격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억울합니다. 네, 비판적인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막 머리에서 계산이 다 대가 또 막 나와요. 그거를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분석해서 나온 내용이구나. 아, 그래? 그런 결과가 나와? 아, 그런 과정이 있었어? 라고 네, 소통을 해주시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려서 네, 소통할 수 있겠죠. 팀플레이도 할 수 있겠고 F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정형인데요. feel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긍정적인 특징을 바라봅니다. 네, 좋아 보이죠? 제가 부러워 보여요. 네. 왜냐하면 T들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장단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약간 사고를 그러니까 행동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F는 feel이면 되니까 계산을 안 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나 긍정적인 특징을 더 보게 되죠.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선호합니다.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아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죠. 좋은 말 다 써져 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T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F와 소통할 때 주의사항. 네. F랑 소통할 때는 함께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관계 갖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F의 의견을 들을 때는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논리정연하지 않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되는 거라고 T들이 여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언어에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틀린 방식이 아닙니다. 단지 나와 차이가 나는 방법일 뿐입니다.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말고 관계를 형성한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이 빠릅니다. 경쟁을 원하지 않아요. 경쟁 상태가 발생을 하면 이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F들과의 관계가 즐거워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인데요. 네, 판단형들은 네, 빨리 결론을 도달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요.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리 다 제시를 합니다. 분명한 기대와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기대하는 바가 뭐고 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고 시간은 이렇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엄수하고 다른 사람도 시간을 지킬 것을 기대합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전달 방식을 선호하고요. 자유롭게 흘러가는 막 아무 말이나 하는 토론을 어려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딱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어떤 것들을 정보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좀 불편해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과 소통할 때 주의사항은 제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있죠. 제이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의사결정은 좀 가능한 빨리 해주십시오. 가슴이 탑니다. 네. 구체적인 시간, 계획, 마감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면 제이들은 좀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마감 시간을 딱 정해주면 그 일을 그렇게 해냅니다.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이미 설정된 계획에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서울 가자 했는데 그래서 서울 고속도로를 딱 올라탔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올라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탄 애가 피해요. 야 우리 저기 어디 천안 들렀다 가자. 야 거기서 독립기념관 갔다 갈까? 막 이렇게 갑자기. 그럼 제이는 갑자기 내 회로에 혼선이 옵니다. 이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나갔다 가야 돼? 아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들과 소통할 때는
휴게소에서 쉬면서 이제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먹이면서 혹시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네 다양하게 이렇게 마음을 좀 풀어준 다음에 우리 좀 여기 좀 들렀다 이렇게 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서로 네 조율하시면 좋습니다. 제의를 가진 자녀한테 네 오늘의 일정 해가지고 너 이거야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막 이 저리 갔다 하는 피해 부모 야 기분 좋잖아 이거 갔다 가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려워합니다. 네, 제2 남편들이 어려워합니다. 네, P를 가지신 분들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자료와 아이디어들을 아주 고려를 합니다. 유연하고 즉흥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근데 막 1번 뭐, 2번 뭐, 3번 너무 답답해하는 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죠. 빠른 결정을 요구하면 답답함을 느끼고 딱 틀에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냥 좀 어때 여기 좀 들렀다 가도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네 부부가 J와 P가 걸리면 둘이서 이제 네, 삼천포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와 소통할 때 유의사항 결정하기 전에 탐색할 기회를 제공을 하십시오. 기회를 한번 주시고 일방적인 마감 시한을 주는 것보다는 서로 인정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이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아 요만큼 하면 시간이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P들은 다르거든요. 아예 그 행동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너 일주일 안에 이거 끝내 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P 자녀와 소통을 만약에 할 때는 너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겠어? 너는 언제까지 가능한데? 라고 그에게 시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시간에 따라서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P들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J들의 약간 특징이 상대방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미 자기가 저 말의 끝은 이거구나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P들이 그걸 불편해합니다. 자기가 판단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진짜 듣고 있는지 판단하고 이 밑에는 마침표 찍고 내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고요. 예기치 않은 의사소통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P들과 소통할 때는 그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그래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P를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J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 여행 간다고 부산 출발했다가 야 근데 우리 남해 잠깐 들렀다 갈까? 뭐 이런 거 아주 쉽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운전은 내가 하는데 아니 걔는 그냥 여기서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네, 남해 지났는데 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네, 하도 같이 살아가지고 네, 뭐 20년씩이라 편안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호리병을 사용하는지 접시를 사용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MBTI를 소개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이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16가지의 유형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J랑 T가 만난 사람과 J랑 J랑 N이 만난 사람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MBTI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자녀는 J를 쓰는지 P를 쓰는지 나는 뭘 쓰는지 그러면 내가 불의를 가진 종족인지 불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배려하는 소통이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배려하는 소통이란 네, 상대방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차이를 알고 대화하는 것. 전 이게 배려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게 내 언어는 뭐지? 상대방의 언어는 뭐지? 알아야 알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거고요. 두 번째, 나의 소통의 방법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의사항에 서로가 소통할 때 어떻게 주의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나의 소통의 방법을 강요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의 소통을 존중하고 네, 서로에게 소통하면 좋겠다. 세 번째, 듣고 말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말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한국말을 잘 하니까 잘 듣고 잘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줘요 라고 답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어, 제가 그런 어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골라서 말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 마음에다가 칼날을 이렇게 칼날로 탁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거기다가 소금을 탁 뿌리는 말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쓰라리고 아프게 말을 하는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냥 못 배웠으니까 말하는 방법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듣는 방법, 말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영어 듣기 시험은 봤지만 한국어 듣기 시험은 안 보고 우리가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듣기도, 네, 말하기는 막 스피치 학원 이런 거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듣기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듣고 말하는 방법들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방법이 뭘까? 그럼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내가 어떤 그릇을 가졌고 상대방은 어떤 그릇이 필요한지를 알면 서로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부모 교육이 있는데 이 소통뿐만이 아니라 부모 교육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최대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반응들을 사실 제가 보면서 강의를 하느라고 모니터를 보면서 강의를 했는데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지연 박사님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앞으로 계속해서 4주차까지 우리 홍지연 박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소통을 해야 우리가 소통을 해야 건강한 그죠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강의는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 그리고 4주차 홍지연 박사님을 계속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분은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건강 컨설턴트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간호학을 전공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 건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인 우리 몸 건강에 대한 강의를 풀어주실 분이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신희숙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홍지연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야, 정말 배울 것도 많지만 너무 잘하신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경칩이 엊그제 지났잖아요. 경칩이라고 하면 개구리도 땅에서 깨어나고 만물이 태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그런 봄이 지금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꼭 해야 하는 49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어머니 지금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래요. 할 수 있을 때 꼭 해야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는 누구나 엄마이면서 또 누군가의 자녀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오늘 한번 부모님께나 이렇게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뭘까요?
엄마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생명을 내보낼 때 엄마라는 이름의 천사와 함께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천사들은 맡은 직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더우먼, 정말 슈퍼우먼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요리사도 돼야 되고 돌봄 선생님도 돼야 되고 전담 주치의도 돼야 되고 가사 도우미까지, 그죠? 맡은 직분이 너무 많아서 이 천사가 할 일이 가중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내려고 언제나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감당하기 위해선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요? 아무리 많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마 건강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두를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천사의 직분을 맡은 엄마는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요? 아마도 잘 먹어야겠죠. 그런데 잘 먹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과거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잘 먹는다를 배불리 먹는다로 해석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잘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 8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 먹는다면 건강한 그 직분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저는 20년 동안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약함이 약재료라고 얘기하죠.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가씨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감기도 자주 앓고 늘 여기저기가 많이 아팠죠. 그래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네, 간호학을 전공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좀 하던 중에도 사실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더 저는 현대라고 하는 직장을 이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전 건강이 더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알고와 모르는 거의 차이는 마치 겨울과 봄 같았어요. 여러분 겨울이라는 계절과 봄이라는 계절은 굉장히 대비가 되지 않나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 알고 이걸 실행하는 가운데 정말 제 건강이 봄과 겨울처럼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제가 낳은 아이는 더욱 건강이 약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병원에 가는 게 그냥 다반사였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달라졌어요. 봄처럼 달라졌어요. 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는 것을 더 열심히 집중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주변의 두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사이에 이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때는 200명, 어떤 때는 1000명, 2000명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강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8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 인식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다뤄주실 분들이 전문의들이시고요.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의사이면서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함께 하신다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이 시간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는 인권 변호사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근데 제 인생 공부한 날 광야에서 왜 가정이 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았어요. 그 시기에, 그 공고한 강야의 시기에 누군가가 내 생각에 바른 출구를 열어준다면, 또 그 시기에 누군가 희망을 전해준다면 아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기, 광야의 시기에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 내가 만약 생각의 바른 출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뭔가 대안이 있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을 정말 작은 차이로 생각의 출구를 누가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정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놀랍지 않나요? 10명이 이혼을 하면, 10명이 결혼을 하면 5쌍이 이혼을 한대요.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네요. 이혼 사유를 봤더니 성격 차이와 경제 문제가 거의 60%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연 출구를 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저는 이 건강한 가정 프로젝트의 시작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구 열 수 있다라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이 트라이앵글이 균형이 있을 때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재정적으로도 건강할 때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행복이 대문으로 도망가더라. 참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건강이 사실은 모두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건강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우리의 몸은 정원이고요.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라고 했는데 우리 몸은 정원. 여러분 정원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일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되는 바로 정원사의 역할, 나의 의지, 이것이 얼만큼 실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원사의 의지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의지는요, 교육과 인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교육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의지는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정서적 건강이요. 마음을 돌보면 몸이 감사할 것이고 몸을 돌보면 마음이 고마울 것이다 라고 데비 햄튼이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마음과 몸은 유기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아픈데 행복할까요, 만약? 그죠? 기도는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네, 몸과 마음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곧 이것이 바로 나의 신체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건강이요. 재정적 건강. 벌어서 남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나도 넘칠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고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재정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재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데모스테네스는요. 작은 기회가 종종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포인트가 있는 생필품 마트 바꾸면 건강해지고 많은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걸 마다할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이미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공주가 되면서 공부하는 주부가 됐죠. 그랬더니 지금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천국.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요. 어떤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라는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홈 스위트 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세기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할 때 이 노래가 울려 나오면 적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워하면서 울고 휴전을 잠시라도 했다라고 하는 이 노래.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홈 스위트 홈. 우리 오늘 그런 가정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주례사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례사가 이동훈 목사님의 주례사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신들의 자녀가 앞으로 커서 학교를 다녀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날이 있을 거래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럴 때 아가,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일까요? 아내가 아닐까요? 아내는 안에 비추는 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해가 없는 날은 어떻죠? 어둡고 칙칙합니다. 가정에 환한 불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해.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 또한 받쳐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안해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내 성공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능력형 엄마. 그죠? 물론 필요하겠죠. 또 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나 힘들어 찡찡대는 이런 해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해는요, 남편의 넘어설 수 없는 그 힘에 막혀서 주눅들면서 내 세상에 내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해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해는 이런 해가 아닐까요? 이 해 이름은, 이 해 또 다른 이름은요, 건강한 엄마. 이렇게 밝고 환하게 비추려고 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아내, 그죠?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 요즘의 자녀들은요, 좋은 엄마보다는 능력 있는 부모를 원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건강함이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친구가 쓴 시예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얼굴상.
이라는 시예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제가 이런 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너무나 좋은 고향 봄동산 같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 건네지 않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건네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한국인의 행복 조건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죠. 한국인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좋은 배우자와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건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그럼 행복한 엄마가 먼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부성과 모성을 좀 이미 다르게 DNA 속에 넣지 않았나. 물론 인간은요, 이 본능적인 사랑과 플러스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느끼는 그 사랑이 학습되어져서 사랑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사랑은 사랑도 노력이다. 노력하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침팬지, 짐승은 좀 다르겠죠. 짐승들은. 그래서 이 짐승들을, 그러니까 침팬지를 상대로 부성과 모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실험 결과가 뭐냐면 침팬지 수컷과 자식을 함께 철판 위에 놓고 서서히 열을 가했답니다. 철판이 두꺼워지자, 뜨거워지자 아버지와 자식은 발을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그러다가 더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지니까 아버지는요, 얼른 자식을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암컷과 자식이 철판 위에 올려졌어요. 똑같은 상황이 되자 어머니는 더 이상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자식을 얼른 들어서 품 안에 안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동물 실험이에요. 부성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성의 DNA에 더 뜨거운 이런 사랑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되고 최첨단 세상이 된다 해도,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별명은요, 신데렐라였어요. 4시가 되면 제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원세가 건강 상태가 약했지만 특히나 오후 4시만 되면 정말 에너지가 고갈되었어요. 지금도 한 4시쯤 되면 한 잠 딱 자면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때 쉬지 않으면 하루 종일 왠지 몸이 무겁고 그렇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빨리 고갈되는 타입이었죠.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제가 배우게 되면서 내 몸이 이랬다. 나를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여러분들 에너지가 떨어지십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데 4시가 되면 돌아오잖아요. 이때 돌아와서 엄마 책 읽어줘, 엄마 뭐 해줘.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사랑은 충분한데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다 보니까 나중에 참 미안한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면 에너지를 많이 충전해 놓기를 바랍니다. 편식쟁이 말이라는 동화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었을까? 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을까? 돌아보면요, 저는 편식쟁이였어요. 몸에 좋은 것들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다 거의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콩도 먹지 않고, 수박도 먹지 않고, 야채는 아예 먹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마리가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다 못해, 너 마리야 계속 그렇게 편식하면 콩알만큼 작아진다.
콩알만큼 작아지면 엄마가 너를 알아볼 수도 없어. 어쩌면 생쥐가 와서 너를 먹어버릴지도 몰라. 그랬더니 마리가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시금치 먹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대화 속에서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 평생 입맛이 내 아이 평생 건강이요 생후 5년 유아 입맛으로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즉 5, 6살 때의 입맛, 이전의 입맛이 평생의 입맛을 결정하고 이것이 평생의 건강에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입맛은요 노출 빈도, 얼마나 자주 먹느냐겠죠. 노출 빈도가 실제화된 것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자주 이것을 먹었냐, 이것이 바로 입맛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것이 익숙해질 것이고, 이 익숙한 것은 배가 고플 때 바로 계속 찾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 된다고 하거든요. 5살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먹여야 하는지,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약식동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같다. 즉 밥이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밥을 약처럼 먹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대인들이 밥을 약처럼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곰곰이 한번 따져볼까요? 뭘 먹었나요? 그죠? 아마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음식이 치료약이라는 뜻이죠. 건강한 음식 섭취가 몸뿐 아니라 인성과 집중력과 나아가서 공부 성적, 성공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식습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인 음식이 당신 아이의 머리를 망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스택액티브.com 이 건강운동 정보 사이트거든요. 아주 유명한 정보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정크푸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패스트푸드죠. 이런 가공된 음식에 뇌에 미치는 그 나쁜 영향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기억력을 저하시킨대요. 즉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성적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바꿨더니 성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부위의 신경세포의 구조에도 이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정크푸드라고 하고요. IQ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기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서 지능지수, IQ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째, 뇌 염증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관장하는 우리 그 그래뉼, 이렇게 렙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호르몬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배부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혼란을 겪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단지 한 사람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손상을 입힌다라고 해요. 우리의 DNA, 우리 자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DNA 자체를 나쁘게 변형시키고 정신과 신체 아울러 행동 방식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반건강 상태라고 하거든요. 반건강 상태, 이 말은 뭐냐면 미병 상태란 뜻이에요. 미병 상태라는 아직 병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질병 직전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미병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면 바로 질병 상태로 가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인식하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준다면 다시 건강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질병 상태로 가 있는 상태라면 건강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현대의학 많이 의존하지 않나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쫓아가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질병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미래의학은요. 바로 이런 미병 상태, 건강 상태에서부터 질병 상태까지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강범위한 영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진 폴 게이츠가 넥스트 밀레니엄, 앞으로의 백만장자는 바로 이 건강 분야, 건강식품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병 상태란, 여러분 우리 프로이드의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무의식은 우리 의식 세계의 90%다 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어른이 되면 꿈을 잊어버리죠. 누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슨 꿈식이나 송충이나 솔잎 먹어야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르면 되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꿈식이나 하는 그런 교육 때문에 나의 무의식 저 밑바닥에 꿈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들추어낸다면 우리의 그대한 사실은 잠자는 그인이 깨어나면서 내 스스로 알지 못했던 영역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병 상태에서 나타난 증상들은요. 제가 이랬습니다. 짜증 잘 냈고요. 손발이 굉장히 찼어요. 누가 저하고 악수를 하면 손이 왜 이렇게 차요? 그래서 악수하는 것이 되게 민망했어요. 요즘은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물론 푹 자는 거 민감해서 제대로 못했고요. 늘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머리도 정말로 찡긋찡긋했고요. 학교 다닐 때 조회할 때 혹시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늘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병 상태의 사인이다. 통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즉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내 몸을 돌보지 않을 거니까 더 깊이 병들어서 내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인으로 통증을 줬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사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간과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바로 각종 질병,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벽지를 새 것으로 갈아준다면 올바른 대안일까요? 그죠?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호스, 물이 흐르는 수도관을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병 증상은요. 세포의 근원인 영양소의 부족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 평상시의 식습관에 대한 반항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개선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노력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미병 상태, 대부분이 반건강 상태인가? 바로 먹거리 질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1951년도에 복숭아 2개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비타민 E가 지금은요 53개를 먹어야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53개 배가 터져서 못 먹을 것 같지 않나요? 감자의 비타민 A는요. 어느 박사님이 나와서 이걸 발표하시더라고요. 감자의 비타민 A는요. 100%에 가깝게 부족한 현실이라고 해요. 비타민 A는 우리 시력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안경을 끼거나 시력이 약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영양소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섭취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시금치를요. 과거에 2단을 먹었으면 지금은 30단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먹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병 상태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70년대 이미 WHO에서는 한국인의 토양에는 셀레늄이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토양 속에 셀레늄이 없다라는 건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는 비타민 E가 부족하면서 올 수 있는 이런 암이나 여러 성인병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셀레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분들이 인식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환경이 오염되어서 산성비, 여러분 산성비가 올 때 속옷을 널어놨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찢으면 찢어집니다.
이런 산성비가 토양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과 또는 유익한 균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토양이 이미 건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속성 재배, 원그리 배송. 우리 집에 와서도 냉장고에 일주일씩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가 되죠. 비타민 C는요, 잘라서 5분만 놔둬도 50%가 소실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원그리 운송 과정에서 많이 파괴가 되겠죠. 화학 비료의 사용, 비료가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은 대량으로 공급되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미량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토양 속에 있는 영양소들은 밀어내버리고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과들이 금방 썩잖아요. 이런 배가 아기 머리만한 것이 추석에 선물로 들어오면 그냥 바빠서 일주일 정도 방치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토양 속에 있는 미네랄이 면역 건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미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먹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불규칙한 식상, 식품 첨가물 이런 식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식품 첨가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대부분 배고플 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단짠 음식. 이 달고 짠 음식이요. 면역력 도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설탕 50g을 먹으면 아이들의 면역세포가 어린이인 경우 어른들은 100g 정도인데 아이들은 50g 정도를 먹으면 한 5시간 정도를 면역세포가 꼼짝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놀이동산 갔다 오면 아프지 않나요? 왜 놀이동산 피곤해서 그럴까 생각했는데 가면 대부분 아이들 음료 뭐가 많을까요? 설탕 많이 들어있잖아요. 50g만 먹어도 면역세포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짠 음식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도둑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단짠 음식들은 당연히 삼투압이 있죠. 우리 배추 절일 때 그죠? 짠 것 물이 스며들게 되잖아요. 혈액이 짠 것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흡수하겠죠, 수분을. 그래서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서도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식습관들을 우리가 바꾸는 거, 특히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요,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데 당연히 들어있는 거거든요. 발색제 또는 보존제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인간은 위산이라는 걸 분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위산을 분비하는 인간이라면 만나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로 전환돼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암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 알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식품 첨가물을 먹게 되면요. 50에서 80%는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요. 쌓이게 되겠죠. 이것들이 쌓여서 내 몸에는 이런 증상들이 일으켜요. 첫 번째, 대부분 이런 식품 첨가물이나 패스트푸드들은 산성 음식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흰설탕, 흰밀가루, 흰소금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대부분 여기 속하기 때문에 산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요. 산성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대량의 영양소, 미네랄, 알칼리죠. 이것들을 사용하게 돼버려요. 그럼 소실되고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인체에 장기로 가야 할 영양소들이 필요한 장기에 사용되지 못하고요. 이 독성을 해독하는 데 다 사용되니까 영양소가 결핍될 수밖에 없고 바로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서 면역 시스템에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몸이 내 몸을 치유하는 자연 치유력,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서 바로 질병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건강한 먹거리. 사실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가 정말 절실한 시대인 거죠. 건강 밥상이 초록지구의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서울 땅에 우후죽순 솟아있는 그 아파트를 헐고 그게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인구가 줄어서 더 이상 아파트가 필요 없다 해도 이것은 농토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만약에
채식을 하지 않고 이것들을 찾지 않는다면 농토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초록 지구는 위험해질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혹시 날씬하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확률이 낮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쩌면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런 갖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의 야채 채소들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껍질째 먹는 곡류, 그 다음에 비린내 나는 생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은 이 속에 진정한 사람이 필요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소가 듬뿍 있는 건강한 식탁이라는 거죠. 먹는 것이 나 맞습니다. 먹는 것이 나를 이룹니다. 즉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나를 만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동차는요 기름만 넣어주면 돼요. 그죠? 사람은요 100가지의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줘야 사람이 사람 됩니다. 즉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그거 아닌가요? 9988234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좀 아프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거 그거지 않나요? 무병장수 그죠? 근데 유병장수는 재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데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건 타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한 100여 종의 영양소를 골고루 내가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는 기름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통이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몸을 만들죠.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조직 검사를 하죠. 자, 우리 세포는 60조개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포가 모인 것이 조직이고 이 조직이 바로 장기를 이루고 이 장기가 바로 뇌가 되는 거죠. 그 조직 검사는 세포 검사라는 뜻이에요. 세포가 곧 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포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다음 박사님들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포괄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될 텐데 이 세포의 그 어떤 유전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인데요. 그 속에 DNA라는 것이 있고 그 DNA 꼬리에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불로장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분이 계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요. 계속 반복 재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씩 없어져 간다라고 해요. 완전히 없어지는 날 우리 생명은 끝나는데 저것의 길이를 다시 길게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식물 내재 영양소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로장생의 비밀이 바로 식물이 가진 내재 영양소에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먹는 것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사 로즈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조사를 했대요. 기근 때 태어난 어른들의 3대, 4대에 걸친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더니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당신이 먹는 것이 3대를 간다. 즉 내 안에 손녀 있고 손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제가 건강상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잘 먹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 안에 딸이 있고 손녀딸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박사님은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고 한다. 어머니가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 혹은 할머니가 드신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먹는 것은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질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고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나쁜 식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대표 음식이 바로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은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흰색을 띠는 것은 산성
식품이거든요. 그럼 몸이 산성화가 되죠. 산성화가 됐다라는 건 이미요,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미국의 박사가 암 치료약을 개발하는 가운데 이 박사는 산성은 살균력을 가지니까 산성에서 암세포가 덜 증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실수로 이것을 알칼리에도 같이 이렇게 암세포를 때려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상과 다르게 너무 다른 결과를 나왔더래요. 알칼리에서는 암세포가 거의 사그러져 있는데 산성에서는 많이 증폭돼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암의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포 변이라는 것을 발견해냈다라고 하잖아요. 음식물을 튀길 때 그 수분이 날아가겠죠. 수분이 날아간 그 자리에는 지방이 흡착됩니다. 당연히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 맛있는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을 사용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뭐냐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소하게 만든 고체 상태의 지방을 말합니다. 이것들의 특징이요, HDL은 낮추고 LDL은 높여준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들은 접하고 있을 거예요. HDL은 우리 혈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버스 차고요. LDL은 쓰레기입니다. 물론 쓰레기라고 해서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아니고요. LDL은 남아서 산화했을 때 쓰레기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세포막을 구성해서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영양 상태가 부족할 때는 산화가 되면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쓰레기이라서 빨리 치워줘야 돼요. 그런데 HDL이라고 하는 청소차가 부족하면 치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중풍,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식탁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이 음식을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LDL이 내 혈관 속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근데 이 LDL이 아까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산화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DL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고기를 적게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드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튀긴 음식을 먹는 횟수가 많을수록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튀김을 섭취하는 여성은 월 1회에서 3회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50%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나쁜 음식을 접했을 때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었을 때 일주일에 1번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2배를 많이 먹으면 2배가 높아지니까 3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당연히 이런 트랜스 지방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칼로리가 높다라는 거죠. 또 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다라고 해요. 튀김 음식은 어디에 튀기죠? 기름에 튀깁니다. 기름이 산소하고 오랫동안 접촉을 하거나 고열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것이 과산화지질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로 튀김 음식을 많이 먹은 여성들이 신장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밥상 무엇일까요? 건강한 식탁 위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거친 밥이라고 하네요. 통곡이라는 얘기예요. 잡곡밥.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콩밥이었는데 잡곡밥도 엄청 싫어하고요. 근데 지금은 먹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실제로 흰 쌀밥만 먹는 사람들은 각기병에 걸리지만 통곡을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함께 어떤 당뇨병이 예방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곡류의 껍질에는 효소도 많이 있지만 비타민 B군이 함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태워줘서 잉여 지방으로 가는 것을 낮춰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친 밥, 이것이 건강밥상이라고 하고요. 또 콩,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또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내 몸에 흡수되는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관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요. 이 식물성 단백질은 스쿼어 100 단백질을 권한다라고 하니까 두부 많이 드시고 콩, 동의보감에도요. 금정콩을 매 끼 5개 이상 먹으면 노년까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우리는 그친 음식을 너무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섬유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섬유질이 부족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담즙이 잘 배출되지가 않아요. 담즙이라고 하는 건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아까 LDL 콜레스테롤을 가늘고 데리고 와서 담즙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때 섬유질이 적은 장에서는 이것이 빨리빨리 배출되지 않으니까 다시 내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시 간으로 가서 간독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식습관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지방산으로 흡수돼서 우리 몸의 구성소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오메가3, 즉 수소 이중 결합 구조가 3번째에 있는 이런 오메가3를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먹으라고 하는데 신선한 야채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 내재 영양소, 이것이 암을 예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슘을 빼째 먹는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늘려라고 얘기하고요. 과일을 껍질째 꼭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 소화기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자, 위에서 먹은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먹은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배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도너츠처럼 안과 밖이 뚫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먹은 음식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건 안이 뚫려 있다. 또 그곳은 바깥이다, 밖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으로 잘게 붙여서 잘 씹어서 먹는 음식은 식도에서 위로 잘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체하는 것이 좀 적을 수가 있겠죠. 위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나 잘 씹어 먹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소장에서는 흡수 기관이죠. 흉터를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흡수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찌고 또 잘 안 먹는데도 또 그런 흡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려줄 예정이고요. 근데 우리 장에 그린 길이가 얼마? 7.5m 정도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채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슴이나 코끼리나 소는요, 장의 길이가 인간처럼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나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요, 장의 길이가 짧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고기 사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도 아주 역하고 부패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의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채식을 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육식을 할 때는 좀 채식과 함께 병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혈관의 구조도, 그럼 우리 인체 혈관의 구조도, 이거에 대해서도 뒷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너무 신비롭다 우리 몸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주먹을 쥐어 보실까요? 여러분이 주먹만한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죠. 이것은요, 우리 몸의 혈관이 96,00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구 2바퀴 반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 혈관에 심장에서부터 말초까지 단 1분에 피를 전달합니다.
미국 가려면 12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이 2배 반의 길이를 단 1분에 전달할 수 있는 이 심장. 너무 고맙지 않나요? 1분에 70에서 80회를 뛰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장은 피를 내보내는 동맥과 또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는 정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는 못의 혈관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대부분 혈관들은 파란색 정맥이죠. 이것은 내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더 공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검붉은 색을 띠게 되면서 우리는 파랗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크게요. 8대 영양소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대량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죠. 이것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식이섬유, 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구성소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단백질과 지방과 미네랄과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물은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먹은 물 한 잔이 한 달을 내 몸 안에서 일을 하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흡수가 되고요. 지방은 지방산이라는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이 중에서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더 유용하기 때문에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을 바이타, 아민, 바이탈, 여러분 병원 가면은 맥박, 혈압, 호흡 이런 거 재는 걸 뭐라 그래요?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바이탈 사인, 생명의 필수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C, 이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용성은 ADK, 이것은 조금 용량을 지켜서 먹어라. 그런데 이것은 식물 베이스는 아무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귤 한 박스 먹는다고 배가 터져 죽을지 모르지만 영양소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네랄, 50여 종의 필수 미네랄. 이것은 우리 몸에 필수,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이거 없으면 눈 떨리고 근육이 경진돼서 지간하고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이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물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구분되는데, 불용성은요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즉 위에서 녹지 않아서 장에 가서 빗자루 역할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대1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 우리 인체 건강에 아주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양소와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대량 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타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미네랄은 태우는 영양소예요. 여러분 밥을 하고 있는데 불이 부족하면, 연료가 부족하면 타다가 말겠죠.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방들은 전부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다 내 몸에 축적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미네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통계를 봤더니,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짜증이 잘 안 돼요. 자주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체중이 증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태우는 영양소가 없으니까.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면서 자주 한다라고 하고요.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피부 출혈벌이 잘 생긴대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밤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아침에 많이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는 거. 엑스레이 앞판, 뒷판 여러 판 찍어야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부족 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손발뿐 아니라 몸이 찰 때도 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손톱이 하얀, 한의사들이 진맥을 할 때 이렇게 손톱 모양, 색깔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혀와 입안에 염증이 잦은 분들, 입에 물집이 저는 너무 잘 생겼고요. 혀가 패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한 보름씩 가요. 소금을 갖다 대고 김치를 갖다 대고 낫질 않는 거죠. 보름씩 막 20날씩 갔는데 이것이 바로 비타민 부족이라는 것을 그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몸에 멍이 잘 들고 잦은 두통이나 근육통, 이유 없는 통증들이 시달린다고 하네요. 멍이 든다라는 것은 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팔에 혈관이 터지는 건 문제 되지 않아요. 좀 있으면 흡수되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뇌에 만약에 혈관이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 물에 빠져도 상관없지만 핸드폰, 특수 처리되지 않은 핸드폰이 물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몸에 멍이 잘 드는 것은요, 혈관에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탄력이 없다라는 건 혈관은 콜라겐 조직이기 때문에 콜라겐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 즉 콜라겐은 비타민 C와 단백질로 만드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자, 의료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했대요. 이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이 장수촌의 식습관을 봤더니 하루 식사의 95%는 식물성을 섭취하더래요. 동물성을 섭취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고요. 95%는 식물성으로 채식을 하더라. 그리고 이것을 별로 가공하지 않은 채로 먹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을 매일 조금씩 먹는다고 해요. 그럼 생선을 먹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더 자세히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육류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요. 극히 최소화해서, 그것도 육식을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으로 곁들여서 먹는다라고 하고요. 이 재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 즉 별로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 이 상태를 조리해서 먹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장수촌의 식습관들을 좀 배워서 따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내 몸 면역 올리기 솔루션. 자, 먹는 것이 나죠. 내가 건강하려고 하면 내 면역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 이것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죠. 근데 이 면역세포는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내가 먹는 것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습관, 어떤 것을 먹느냐는 내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솔루션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라고 해요. 근육량이 늘면은 T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이 생성돼요. 실제로 60세가 지나면요, T세포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면역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근육이 많은 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요, 이 T세포가 흉성이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이 면역기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거는요, 주먹만한 크기에서 콩알만해져서 실제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기능을 근육에서 한다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체온을 유지하랍니다. 1도의 체온을 올리는데 면역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요. 1도가 떨어지면 30%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쭉 표에 보시면요, 면역력이 탄탄하고 건강한 상태를 36.5도에서 37도, 37도에서는요, 암세포가 증식이 억제되고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억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초 체온이 높다라는 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35도에서 36.5도보다 1도 정도 낮은 35도에서는 암세포의 증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춥고 나면 감기 걸리는 이유가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다는 거죠. 숙면을 취하는 거. 밤 11시부터 3시 사이에 숙면을 취해야지만 이때 우리 모든 세포들이 리셋
되고요. 활성화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멜라토닌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그래서 늦게 자기 시작하면 또 계속 잠이 안 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60세가 지나서 6시간 미만을 잠을 잔다라고 하면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이것들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신선한 자연 음식을 섭취하래요. 매일. 얼만큼이요? 자기 얼굴 크기 5접시 정도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고 암에 걸릴 확률이 80% 낮아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성을 좀 자제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자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섭취하라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유기농 야채 가위를 무지개 색깔로 먹으라고 하네요. 야, 좀 비싸죠. 그래 좀 그죠. 그런데도 먹으라고 합니다. 식이섬유를 현대인들은 정말 더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해라라고 합니다. 유산균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살고 있는 이 장은 유산균에 의해서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유익균이 85%고 유해균이 15%가 정상인데 현대인들은요 건강 유익균이요 5% 정도 머물러 있다라고 하니까 위험 신호일 수 있겠죠. 항염증 물질 비타민 C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알리신이라는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일광욕을 매일 하래요. 바깥에서 손 내놓고 얼굴 내놓고 서너 시간씩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피부 세포에서 비타민 C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면역 세포가 정상화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물을 자주 마시랍니다. 하루 2.5리터 이상. 그래야 우리 몸에 어떤 독소 배출도 잘하지만 이 선모의 기능, 선모, 소장의 육모 이런 선모 기능이 활발해져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얼른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내고 콧물을 통해서 내보내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을 자주 마셔주라고 하고요. 비타민 A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등등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짠 음식, 그리고 방부제 들어가 있는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절제하라고 하고요. 카페인 또한 절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적당한 카페인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카페인을 절제하는 것은 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 면역 올리기 솔루션 오늘 사실은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수용하기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게 쪼개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다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8주를 계속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아마도 분명히 바르게 정립이 되면서 더 건강한 여러분들을 또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어서 멋진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강의 정말 많은 양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취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은요, 제가 다음 시간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의사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은 간호학을 전공하신 우리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또 소통 강의를 해주신 우리 홍지연 박사님 너무나 많은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4주 연속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19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성격 유형 검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들어오시면 아주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9일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줌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은 시간 되실 거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의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한아름 의사 선생님과 함께 또 그리고 아까 열강해 주신 또 홍지연
우리 강사님 다시 모시고 소통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가 되어서 많이들 배고프실 텐데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배도 부른 식사 하시겠지만 오늘 정말 저희가 머리가 마음이 뚱뚱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접속하신 모든 분들 함께 축복드리고 일주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한아름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에 면역에 대한 진짜 면역 완전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면역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다음 주에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똑같은 강의가 저녁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너무 유익하셨잖아요. 저녁 때 또 다른 분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못 들으셨다고 해도 다음 주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를 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주차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1주차 처음 시작을 오늘 이렇게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증명사진, 인증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할까요? 본부에서 혹시 찍어주실런지 아니면 제가 찍을지 제가 찍어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을 안 켜신 분들도 있고 켜신 분들도 있으시는데요. 제가 많이 배고프시겠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도 있습니다. 어떡하죠?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계속 포즈 취해주세요. 어느 페이지에 어느 분이 나오실지 모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직 3페이지가 남았습니다. 다음요. 저 너무 바쁘네요.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포즈 취해주세요.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일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